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경북 울진 산불 피해 복구비로 국비가 2,116억 원, 지방비가 911억 원, 모두 3,027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한편 산불이 나면 고생하는 사람들을 영웅이라 불러주고 겨우 불을 끄면 복구비 마련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철저히 검토해서 산불 감시와 초기 진화 시스템, 인원, 장비를 탄탄히 갖춰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의 주요 내용을 윤보리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새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을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고 여성가족부 장관 등을 포함해 내각 인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는 10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을 직접 발표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후 별도 조직을 만들어 각종 부동산 세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종부세는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공시가 산정과 관련된 제도 개편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 물결이 합당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들은 경선 상대가 된 김동연 대표를 향해 일제히 견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 결정을 통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을 불허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곧 속속 발표될 내각 인선 역시 기존의 정부 조직에 맞춰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미의 관심으로 꼽힌 정부 조직 개편은 일단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이 문제보다는 경제와 외교안보 등 당장 시급한 국정현안에 업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서 추진하기보다는 최근 국내외 경제 문제 그리고 외교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민생 안정과 외교 안보 등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발표될 새 정부의 내각 인선은 기존 정부 조직을 기준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줄곧 폐지 의사를 강조했던 여성가족부 역시 일단 장관 임명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여가부 장관께서는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조직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좀 더 국민들을 위해서 나은 개편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할 임무를 띠고 인수위 측은 향후 정부 조직 개편은 시기와 규모 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진할 방침입니다. 시민사회는 물론 민주당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했는데 여소야대 전국에서 정부조직법이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정운영 공백을 막겠다는 셈법이 담겼습니다. 또 다가올 6일 지방선거에서 여가부 폐지 등의 문제가 정쟁화되는 걸 미리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도 읽힙니다.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는 급하게 뚝딱뚝딱 만들어낼 것이 아니다 이런 지적을 했고 충분히 의견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존중합니다. 이처럼 인수위가 정부 조직 개편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새 정부의 내각 인선 작업도 한층 더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새 정부의 명칭을 윤석열 정부로 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윤석열이란 이름 자체가 공정과 정의, 상식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오는 10일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내각 인선을 1차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당선인 측은 늦어도 다음 주에는 대통령실 수석들과 비서관직도 내정할 방침입니다. 엄연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는 10일 직접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1차 내각 인선을 공개합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검증 보고서가 오는 대로 낙점된 사람은 다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각은 윤곽이 드러났지만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장제원 실장뿐 아니라 후보군에 올랐던 권영세 의원도 의원직을 내놓을 생각이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나는 국회로 갈 거예요. 진작에
비서실장은 다른 좋은 분으로 가는 걸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런 비서실장과 이게 의원직을 버려야 되는 자리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고. 내각과도 손발을 맞춰야 하는 비서실장 인선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당선인 측은 국가정보원장을 둘러싼 하마평에 대해선 부인하며 취임 이후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장은 당선인 신분이 아닌 현직 대통령만 지명할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30대 장관 후보자가 없다는 지적에는 지역이나 성별, 세대보다는 일로 성과를 내는 인물을 발탁하는 것이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다음 주에는 대통령실 수석들과 비서관도 내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원 조회 등을 거쳐 새로 옮기는 집무실에 들어가려면 빠르게 인선을 마쳐야 하는 만큼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취임과 동시에 반드시 국방부 청사로 출근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을 위한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앞서 5월 10일 입주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두고 당선인과 인수위 대변인 간 혼선이 빚어진 것을 의식한 듯 인수위에선 추가 브리핑을 열고 집무실 이전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하며 취임 날부터 대통령 직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직 어디서 일할지 모르는 인수위 관계자들은 이사할 채비를 하면서도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YTN 엄인주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경기도 평택 미군 기지를 방문해 한미의 대북연합 방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최근 한반도 정세가 엄중하다며 한미 군사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를 통한 강력한 억제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기도 평택의 주한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찾았습니다. 미군의 해외 단일 기지론 세계 최대 규모인 곳입니다. 윤 당선인은 당선되고 나서 처음 방문한 부대가 한미 군사동맹의 심장부인 캠프 험프리스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국과 함께 억제와 대응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한미의 군사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를 통한 강력한 억제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도 한반도 안정을 위해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건 직무유기라 생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후 장병식당에서 한미 장병들과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입에 놔주세요. I do. I love it. Yes. 우리 데이비 많이 맛있어. 전임 대통령들의 경우 당선인 신분일 때 용산 한미연합사령부에 가기도 했지만 대통령 당선인의 캠프 험프리스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이 미국에서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하는 가운데 동시에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새 정부에선 한미 간 공조가 더 공고해질 거라고 강조하면서 최근 핵실험 준비 정황까지 엿보이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게 될 국방부 청사 근처 100m 이내 지역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지만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집무실 이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용산 국방부 청사입니다. 대통령이 이곳에서 업무를 보게 되면 국방부 정문과 서문, 전쟁기념관 공터 등이 주요 집회 시위 장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방부 청사 경계 지점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달리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아예 분리되다 보니 경호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현행 집회시위법은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경찰은 관저의 범위에 집무실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00m 경계 지점을 국방부 신청사 건물로 볼지, 국방부터 외곽 담장으로 볼지도 논의 대상입니다. 담장이 경계 지점이 되면 집회 시위 제한 구역은 더욱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부 서문입니다. 현재는 서문 바로 앞에서 시위를 벌일 수 있는데요. 100m 이내 집회 시위가 금지되면 이렇게 떨어진 곳에서만 허용됩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집무실 이전 취지에 역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입시법 관련 조항 법문을 보더라도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생활하는 저택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무엇보다 윤 당선인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 관저를 분리할 예정이라고 한 점을 보더라도 이 점은 확실한 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통령 경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지나치게 근접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도감청 포함한 여러 가지 스파이 행위 등도 용이해질 수가 있거든. 100m라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지대를 확보하는 그건 궁여지책일 것이다. 시민들의 반응도 다양하게 엇갈렸습니다. 불가피할 때는 해야 옳다고 봅니다. 저희는 불편이 조금 있겠지만 그래도 대중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신 거라면 좀 더 많이 열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시민들이 적절히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소통과 경호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로펌 고액 보수에 또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한규까지 언급하며 철저한 인사검증을 벼르고 있어 다가올 청문 정국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국회로 보낸 인사청문 요청안에 나타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은 모두 82억여 원 상당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은행 예금이 51억여 원, 지난해 100억 원가량의 매물로 내놓았다는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은 25억여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한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도 주로 재산 문제입니다. 1989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 통신 대기업과 다국적 정유회사의 자회사에 자택을 임대했는데 상공부 국장부터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까지 통상 분야 고위직을 잇따라 지낸 시기라 주택 임대를 놓고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관 예우 의혹도 있습니다. 김현장에서 4년 동안 18억 원에 이르는 거액 고문료를 받은 것에 더해 S51 사회이사로 최근 1년 동안 8천만 원 넘는 급여를 받은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한 후보자는 부동산과 관련해선 중개업소에 일임해 거래했고 세금도 투명하게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고액 보수 논란은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잘 만들어서 제출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거기서 논의를 하시다고요. 반면 인사청문 TF까지 꾸린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상한 귤에 비유하면서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귤을 사오면 귤 상태를 하나하나 검사하고 무르거나 상한 것이 있으면 빠르게 골라내야 합니다. 상한 귤과 멀쩡한 귤을 함께 놔두면 금세 다른 귤까지 상하기 때문입니다. 직무 역량과 공직윤리, 국민검증 등 3대 검증 기준을 세우고 공직윤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세운 7대 기준을 적용하고 갑질과 특혜 시비 여부 등도 따지겠다면서 인수위도 검증 기준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철저하고 종합적으로 검증하겠다면서도 민주당처럼 포장된 기준을 밝힐 생각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현안이 산적했는데 민주당이 새 정부 내각 구성과 국정 운영을 발목 잡는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의 발목 잡기 행태가 지금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신상 틀기와 흠집내기 식의 그러한 구태적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또다시 되풀이하겠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검증 공방이 예상되지만 문재인 정부조차 스스로 내세운 7대 기준에 못 미치는 인선이 많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어떻게 피해갈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원회가 오는 10일 경제부처 인선 발표를 시작으로 초대 내각의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 상황을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인수위원회의 안철수 위원장이 네. 정부 조직 개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 장면 보고 오시죠. 네. 예. 최근 국내외 경제 문제 그리고 외교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민생 안정과 외교 안보 등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각도 현행 정부 조직 체계에 기반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가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명된 여가부 장관께서는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조직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좀 더 국민들을 위해서 나은 개편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할 임무를 띠고 이제 그 역할을 맡게 되시는 겁니다. 네. 자, 정부 조직 개편은 일단 뒤로 미뤄서 새 정부가 하는 걸로 하자. 시대 상황이 엄중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힘든 일이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명분상으로는 민생 안정과 외교 안보에 현안 문제가 지금 급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 조직 개편안을 갖고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과 싸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속내는 이거죠. 정부 조직 개편안을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뜻대로 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협조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서 조직 개편안을 민주당이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이것은 정부 조직 개편안이요. 윤석열 당선인의 출발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조금 더 민주당과 논의를 해보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임이 되면 민주당과 더 논의를 해봐서 좀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확실한 정부 조직 개편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가지고요. 민주당이 국회에서 처음부터 협조 안 해줄 것 같으니 좀 더 논의해보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새 대통령이 이제 정부를 이끌고 가는데 조직 개편 안에다가 국회에서는 이것 때문에 싸우고 그러면 그 각 부처의 공무원들은 참 일하기도 난감하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게 연결돼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가부 폐지를 딱 조직 개편안 올렸어요. 근데 민주당은 반대해요. 서로 국회에서 막 논쟁이 벌어져요. 그렇죠. 그러면서 장관 인사청문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있잖아요. 거기서도 민주당이 이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되면은요. 처음부터 국회 내에서는 아마 난장판이 벌어질 겁니다.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윤석열 당선인으로 하여금 이건 좀 나중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의 말이 좀 이렇게 길게 늘어지면서 이렇게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하나 있는데 여가부는 폐지입니까? 남겨놓는다는 뜻입니까? 일단 남겨놓고 새로 장관이 된 사람이 어떻게 할 건지 조사를 해서 계획을 짠다는 어떤 겁니까? 기본적으로 폐지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거의 이 여가부 폐지 관련해서 한 공약은요. 윤석열 당선인의 1호 공약같이 상징성이 있어요. 만약 그것을 어긴다면은 지금까지 윤석열 당선인도 저는 후보 때 얘기했던 공약 지킬 겁니다 라고 수십 번 얘기했거든요.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 지켜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확대 개편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없애가지고 각 부처에다가 여가부가 했던 일을 다 나눠줄 것이냐 이것을 신임 여가부 장관이 연구해라라는 임무를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만큼은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 간에 약간의 좀 결이 다른 얘기가 있어요. 안철수 위원장은 초창기부터 이 부분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폐지가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이렇게 트위터에 크게 올렸던 진짜 1호 공약처럼 돼버렸네요. 그렇죠. 7글자가 상당히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20, 30대 남성들의 표를 이끌어내는데 상당히 공헌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것을 다시 어긴다면요. 처음에 이준석 대표부터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20, 30대 남성들도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지지를 처리할 수도 있다. 왜 말을 바꾸냐? 이런 식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여가부는
폐지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정부 조직은 이대로 이제 일단 간다고 보면 빠르면 10일 정도의 이제 내각 인선이 좀 되는 데까지는 이제 발표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제원 비서실장은 아직 전혀 거기까지 정해진 게 없는데 하는데 언론들은 계속 장관 후보자 이름을 갖다가 이제 내보내니까 좀 혼란스럽습니다. 어디까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어느 정도 좀 확정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태규 의원, 뭐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밑각이 확실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장제원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요, 확정된 거 아니에요. 오보일 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러한 보도가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관건은 이제 비서실장 같아요. 다른 부처 장관들은 거의 다 뭐 한 배수, 두 배수로 압축이 됐는데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적임자를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원론적인 얘기만 반복하고 있어요. 경륜이 있어야 된다, 전문적이어야 된다, 정무적인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선인과 신뢰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지금 장제원 비서실장밖에 없거든요. 당선인 주변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자꾸 그쪽으로 또 화살이 가네요. 네, 근데 장제원 비서실장, 뭐 권영세 부위원장 다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인선이 좀 난항에 겪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국정원장도 뭐 누가 된다라고 유력하게 얘기가 됐지만 장제원 비서실장은 국정원장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다음에 지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집무실 이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대변인 브리핑할 때 배현진 대변인은 뭐 그 날짜까지 옮기는 거는 어렵지 않겠나요라는 틀림없이 그런 톤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다시 인수위 관계자가 시작부터 아무튼 용산에서 근무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니까 이게 같은 말인지 확실하게 다른 말인지 그것도 조금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루의 시간차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는 생각해보니까 좀 안 될 것 같은데 하루 동안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끝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10일부터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국방부 청사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을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략 뭐 2층에서 4층까지는 먼저 옮기고 나머지 층은 좀 순차적으로 옮기고 합동참모본부는 지금 한미연합훈련에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이것은 28일 날 일단 훈련이 끝난 다음에 이동을 해야 된다. 하지만 밤새서 이사를 하고 밤새서 리모델링을 하면 5월 10일 취임식 때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것은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검토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삿짐 센터라든지 리모델링 업체들이 속도를 내가지고 결국에는 일을 처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두 브리핑을 이렇게 조합해 보면 전날 나왔던 것은 정부가 그쪽으로 옮겨서 일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라고 했는데 다음 날 나왔던 것은 대통령과 주요한 부처는 확실하게 옮기고 다 옮기지는 않지만 일단 일은 거기서 시작한다. 뭐 그러고 보면 같은 얘기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만약에 이랬을 것 같아요.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을 하겠다. 용산에서 취임일부터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무진들이 상당히 좀 재촉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대로 취임식부터 거기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뭐 며칠 일하다 또 옮기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시작을 하는 게 좋긴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와 취지에 대해서는 인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청와대에 일단 들어가면은 너무나 좋은 환경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이제 취해서 청와대를 옮기겠다고 해도 못 옮겼었는데 일단은 들어가지 않고 나는 국민과 약속 지키겠어. 나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친근한 대통령이 되겠어. 라고 한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당선인의 의지는 좀 인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부터 좀 얘기를 해보자면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는 거에 대해서 당에서는 계속 반발도 있고 이제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 성명까지 나왔는데 계속 또 나름대로 주변에 가까웠을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리기도 하고 결국 후보 등록을 강행한 거죠. 그렇죠. 오늘 후보 등록을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지금 반대 얘기도 하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갈라지게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송영길 대표가 왜 출마하려고 하는지 속내를 좀 철저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서울시장 나 송영길이면은 분명히 오세훈 후보를 이길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출마하는 거야. 내가 서울시를 이렇게 바꾸겠어라고 서울시에 대한 비전을 발표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는 당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당대표였던 사람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민주당 지지층과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분이 없어요. 정치인이 명분이 없으면 어떻게 결행을 합니까? 후보 시절,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시절에 분명히 본인 입으로 저는 더 이상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586 세력들 기득권 반납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뒤로 물러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전면에 나서겠다는 거잖아요. 상황 변경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뭐 당 경선은 치러야 거 아닙니까? 경선에서의 가능성, 그다음에 만약에 후보가 돼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의 경쟁력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거는 여론조사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송영길 지금 화면에 잠깐 나가고는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됐을 때 오세훈 후보와의 양자대결 경쟁력에서도 오차범위 밖으로 오세훈 시장이 이기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서울시장 직무를 가장 잘 수행할 것 같은 후보라고 했을 때 오세훈 42.3, 송영길 14.4, 박영선 11.9. 박영선 전 의원과 송영길 의원의 차이가 오차범위 안에 미세한 차이예요. 그렇다면 송영길 대표가 이것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개인적인 정치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대선에서 졌잖아요. 그럼 혁신과 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눈길을 다시 끌어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인물들이 선거 패배를 했던 당사자인 송영길 당시 선대위 위원장이 다시 서울시장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민주당의 개혁과 혁신이 지금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조금 전에 봤던 걸로만 봐도 아마 MBS 거 같은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표를 갈라보니까 한 10%포인트 차이가 딱 나는군요. 그렇죠. 오차범위 바뀌겠군요. 자, 그런데 혹시 송영길 전 대표의 그 자리 인천 쪽에 이재명 전 후보가 간다는 얘기가 나오다가 다시 이재명 전 후보가 이번에는 아니다, 성남 보궐선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분당을의 현역 의원인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출마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만약 김병욱 의원이 저 출마 안 하는데요라고 하면은 분당을에 출마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천 계양을 같은 경우도 성남에서 계속 정치를 해왔고 경기도에서 정치를 해온 분이 이재명 지사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인천에 출마한다? 뭐 합리적인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인천 시민들을 이해시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전 후보가 다시 국회에 들어오고 정치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는 좀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저거는 어느 한쪽에서 좀 한번 간보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장 이제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8월달 전당대회 때 본인이 이제 당을 이재명 당으로 만들어서 내년 총선을 이기도록 제가 열심히 개혁 혁신하겠습니다. 라는 명분을 갖고 8월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이 맞지 보궐선거는 너무 좀 일러요. 명분과 정통성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나와라. 이런 말씀이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면 국민의힘은 좀 엉뚱하게 당원은 아닙니다만은 강용석 변호사의 행보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번 잠깐 좀 들어보시죠. 강용석 변호사 뭐 저도 잘 알고 진중 교수 잘 알지만요.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라 가지고 그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이러면 돈 수십억 이렇게 쓰고 이런 거 다 아시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상황은 아닐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일단 근본적으로 이게 최고위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인지도 의문이 있습니다. 아, 네네. 네, 이게 저는 분명히 이제 입당을 하는 건데, 이걸 복당으로 몰고 가가지고 개인적인 사감 때문에 지금 뭐 선거하고 무관하게 지금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고발도 있고 또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리고 저희가 뭐 방송에서 증거도 다 공개를 했고, 네. 이준석 대표 목소리도 다 공개를 했는데 본인이 아니라고는 못하잖아요. 근데 강용석 변호사 얘기를 듣기 전에 이준석 대표가 국회의원 수십억 드려야 되는데 수십억이 드는 모양이죠.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라 지금 강용석 변호사는 경기도지사 나온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수십억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용석 그 변호사가 본인의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무소속으로 한번 출마해 봤는데요. 그거 출마하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는 다시는 무소속으로 출마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예. 네, 이런 것과 본인의 얘기와 또한 비용 문제 때문에 무소속 출마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예. 근데 강용석 변호사를 국민의힘이 받아준다면 그걸 재입당으로 해야 됩니까? 복당으로 해야 돼요? 어느 게 맞습니까? 복당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명됐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입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복당이라고 봐야지 새로운 입당으로 보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강 변호사 입장이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당규상 보면은요. 복당 신청을 하는 최고 결정권은 최고위원회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강용석 변호사가 좀 억지 부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복당으로 처리가 되려면 최고위원회 가야 되고 거기는 이준석 대표가 또 버티고 있고 맞습니다. 요새 한참 사이가 나쁜데. 근데 어제도요. 강용석 변호사가 본인의 유튜브에서 이준석 대표를 상당히 공격하는 내용을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일이면은 최고위원회 열려가지고 나의 복당 심사가 열려지는데 하루만 좀 참지 왜 저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강용석 변호사가 정치를 하는 명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경기도지사 출마한다라고 하는 그 선언식에서 뭐라고 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못했던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했는데 국민의힘으로. 네. 탄핵당한 대통령이고 지금 사면됐습니다.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사저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그분의 어떠한 대리해서 다시 정치를 시작을 하겠다? 이게 과연 정치할 명분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측에서도 강용석 변호사를 만약 복당시켰을 때 경기도 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강용석 변호사가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은 좀 낮아요.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가 국민의힘 소속이야라고 했을 때 다른 지역의 선거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는 복당을 불허하는 게 맞다라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선일 교수님 고맙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3대 문학상인 부커상 최종 후보 가운데 하나로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가 선정됐습니다. 저주토끼는 오늘 부커재단이 발표한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 6편 가운데 하나로 선정이 됐습니다. 부커상은 노벨 문학상, 콩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종 수상작은 다음 달 26일 발표됩니다. 새 정부가 별도 전담 조직을 만들어 각종 부동산 세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는데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광희경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증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주요 근거 가운데 하나는 낮은 보유세 실효세율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세 부담률이 다른 나라보다 크게 낮다는 이유로 종합 부동산세율 등을 인상해왔습니다.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 정도로 자료가 있는 13개국 중에 평균 이하 수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실효세율 지표에 맹점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보유세액을 부동산 총액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부동산 총액 가치 측정법이 나라마다 달라 국가별 실효세율을 비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TF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조세 원리에 맞춘 개편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니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것은 당선인의 일관된 입장이고요.
대략적인 개편 방안은 후보 시절 공약집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종합 부동산세율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돌리고 세 부담 증가율 상한도 인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종부세는 그냥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와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합당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수위는 부동산 세금 과세 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제도 개편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산정 근거와 평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인수위는 다만 공시가격은 세금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등 복지체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만큼 다각도로 접근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고 4%대가 넘는 고물가에 민생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 3%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최근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심리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비롯해 수출 기업, 전자, 영상, 통신 장비와 자동차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1분기 무역 수지는 40억 4천만 달러 적자로 분기당 무역 적자가 발생한 건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8년 1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산업 생산은 최근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2월 설비 투자도 큰 폭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심화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세계 경제 전반의 회복세가 제약되면서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 유가 급등세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10년 3개월 만에 4%대로 밀어올렸습니다. 높은 물가는 실질 소득을 감소시켜 기름값과 외식비 등 서민 생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30%까지 확대하는 등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킬 뾰족한 카드가 없다는 게 고민입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세로 국내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좀 가팔라지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이제 이런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 기조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 하나 우려되는 거는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 우리 실물 경제가 다시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가 올해 3% 성장률 목표 달성도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 매출 77조 원에 영업이익 14조 1천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분기별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전날보다 0.73% 하락한 6만 8천 원으로 마감돼 52주 만에 최저가를 기록하며 소액 주주들을 애타게했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시가총액 400조 원이 넘는 코스피 1위 주식 삼성전자. 소액 주주만도 560만 명에 달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입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는 매출 77조 원, 영업이익 14조 1천억 원을 올려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에 비해 매출은 17.76%, 영업이익은 50.32% 증가한 규모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자재값 인상,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대내외 악재에도 역대급 실적을 거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 73조 9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분기 매출 첫 70조 원을 돌파한 뒤 4분기에 76조 5천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호재 속에서도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보다 500원이나 하락한 6만 8천 원에 마감해 소액 주주들을 애타게 했습니다.
지난달 7만 원대를 간신히 유지하던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3월 30일 6만 9,900원으로 내려앉은 후 이제 6만 8천 원 선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노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방역이, 경제 봉쇄들이 강화되는 점, 이런 점들은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중국의 핸드폰 판매를 둔화시키는 요인이고, 이런 점들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에도 좀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증권 분석가들은 올해 연말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 10만 원 선을 제시하며 긍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올해 매출 318조 7천억 원, 영업이익 63조 9천억 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재작년 MBC 보도로 촉발된 채널A 사건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됐습니다. 검언유착이냐 정언유착이냐 숱한 공방이 오갔지만 결국 실체에는 다가가지도 못하고 논란으로만 남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채널A 사건의 핵심은 현직 기자가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캐려고 재소자를 상대로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겁니다. 당사자인 이동재 전 기자는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에 힘을 써줄 수 있다며 한동훈 검사장과 친분을 과시했는데,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 한 검사장도 범행을 공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입니다. 이철 막 와이프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건 해보면 하지. 교도소에 편지를 썼거든요. 이렇게 당신 어차피 자기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너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걸리면 되지. 하지만 수사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제보자와 만나기 전후 한 검사장과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지만 휴대전화 잠금을 못 풀어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유착의 한 축이 무너진 반쪽짜리 결론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언유착 의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친여 성향인 제보자가 검언유착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자 미리 함정을 파고 MBC를 동원해 몰래카메라로 취재했다는 주장입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와 검찰총장 징계가 이어지고 이듬해 이 전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기획설엔 더 살이 붙었습니다. 실체가 없는 검언유착을 내세워서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제는 이 사건을 누가 기획하고 만들어냈는지를 밝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란을 매듭지어야 할 검찰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을 지휘부가 반려했다는 뒷말은 지검장이 바뀌어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새 정부 출범을 눈앞에 두고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복원 논의로 다시 논란이 불붙고 나서야 검찰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애초 당사자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했던 휴대전화 잠금을 못 푼 게 이유였습니다. 냉정한 현실의 저는 결과물이라고 보고요.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기술로 못 푼다는데 그런 게 아쉽죠. 어떤 의혹도 실체로 드러난 건 없지만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난 한동훈 검사장이 새 정부에서 검찰 요직에 복귀할 거란 전망엔 더욱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네, 검찰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 착수 2년 만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이
현 정부 등 여권을 겨냥한 수사에 최근 속도를 내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유미 변호사와 이런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한동훈 검사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수사 착수 2년 만에 혐의 없음 처분인데 기록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서울중앙지검장이 채널A 사건 수사팀 차장, 부장검사 등과 회의를 열고 혐의 없음이라는 수사팀의 결론에 대해서 결재를 했다. 이런 설명이 나오는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 이 부분을 놓고도 뭐 정치적 해석을 낳기도 했는데 좀 이례적으로 부장단 회의까지 중앙지검에서 개최를 해서 최종적으로 중앙지검장이 무혐의 결론을 낸 그런 사안입니다. 사실 이동재 전 기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공범 관계로 적시가 됐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도 아마 무혐의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었고 실제로 그 예측대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각에서 주장을 하는 것처럼 12번 결재를 올렸는데 반려한 것이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적인 어떤 그런 공세적인 측면이 있었는가와 관련해서는 좀 따져볼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동재 전 기자가 무죄를 받기는 했지만 구속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법원이 이동재 전 기자가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라고 그 부분을 판단을 내린 겁니다. 본인의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초기화하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자 이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으니 구속해서 재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법원의 결정을 받았던 건데 사실 지금 리포트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동재 전 기자가 제보자를 만나는 그 전후로 한동훈 검사장과 통화를 했다는 사실관계까지는 검찰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를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이동재 기자가 본인의 휴대전화 등등을 증거인멸했기 때문에 그것과 쌍벽을 이루는 한동훈 검사장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가 상당히 중요한 증거물이었다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동훈 검사장이 뭐 독직폭행으로 비화되기도 했지만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상당히 좀 비협조적으로 나왔고 비밀번호를 푸는 데 있어서는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체가 없어서 무혐의가 나온 건지 아니면 뭔가 들여다볼 여지가 있는데 어떤 수사가 난항을 겪어서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에 귀결될 수밖에 없었는지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바로 그 부분인데 증거물 중에서 상당히 유력한 증거물인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열어봤더니 안 들어있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혐의 없음이든지 열었는데 다 지워버려갖고 더 이상 복원을 못하겠다. 인지 아니면 열어보지를 못했다. 근데 열어볼 기술이 없냐? 아니 옆에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당사자가 있는데 이제 이런 점에서 이걸 당사자가 죽어도 협조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군요. 근데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는 휴대전화를 상당히 이미 제출 형식으로 냅니다. 근데 이미 제출 형식으로 내는 건 뭔가 본인이 수사 과정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까가 저어돼서 형식은 이미 제출이지만 사실상 이렇게 좀 반강제적으로 내는 경우가 없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스스로 본인들이 피의자가 됐을 때 이 수사에 임하는 자세 등을 보면 한동훈 검사장도 전혀 휴대전화 비밀번호에는 협조하지 않았고 뭐 근래에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사장으로부터 그 술접대를 받았다는 검사들도 분명히 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거나 했을 때 이걸 사실상 폐기해버렸던 전례가 있습니다. 근데 좀 납득할 수 없는 그 당시에도 좀 주장을 내놨었습니다. 갑자기 망가져서 뭐 마트에 버렸다든지 산책을 나갔다가 뭐 이 강변가에 뭐 버렸다든지 이런 이유로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어떤 그 비협조로 인해서 수사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면 이게 수사를 받는 그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는 협조하지 않으면 그냥 수사가 난관에 부딪히는구나라는 잘못된 신호를 좀 줄 수도 있다는 점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동재 전 기자가 무죄를 받은 것도 재판부가 이게 정당한 취재 행위라고 판단했던 게 아닙니다. 이게 강요죄라는 것은 이 강요 미수와 관련해서 폭행 협박이 수반되는 그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좀 불충분했다는 점이 있지만 사실 이 취재 관행으로 치부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했고 비윤리적이었다는 점을 재판부도 지적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비밀번호를 좀 내놓으셔라고 하는데 안 내놓고 2년을 버티건 아니면 뭐 그러면 다시 2년을 더 버티면 또 더 기다려보지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효의 문제도 있어서 그리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또 법문도 있을 정도로 뭔가 빨리 종결을 내주는 게 수사기관의 임무인 건 맞습니다. 예. 다만 뭐 금태섭 의원도 본인이 검사 시절에 검사 조사를 잘 받는 법은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또 있었습니다. 일간지에 그러한 취지의 내용을 기재를 해서 그러니까 뭔가 비협조하는 게 피해자로선 최선의 방책으로 좀 느껴지도록 그렇게 알려지는 것은 좀 검찰 내부에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제 혐의로 노무현 전 재단 이사장이 이제 유시민 씨의 영상이 잠깐 나왔었습니다만은 이건 또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이 나름대로 노무현 재단의 통장들을 검찰이 뒤져보는 것 같더라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과 달랐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징역 1년이 바로 나오는 것,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구형이 적게 내려졌다고 보긴 좀 어렵고 실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물론 재판부가 이 검찰의 구형량에 구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 다만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구체적으로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했다는 건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는 그 배포 가능성이랄지 유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법정형도 좀 더 높습니다. 7년 이하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법리적으로 좀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발언이 문제가 됐던 건데 본인이 운영하는 그 유튜브 알릴레오 채널에서 이야기한 서울중앙지검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데 아마 그곳에서 노무현 재단 이 계좌를 들여다본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그런데 이 단체를 특정했을 때는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특정 개인, 누군가 특정이 되는 사람으로 명예훼손을 해야만 이 범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어떤 워딩에 대해서는 좀 명예훼손 성립 여지를 좀 들여다볼 여지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이후에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아마 그 당시에 들여다봤던 것이 한동훈 검사가 있는 반부패 강력부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적시든 허위사실적시든 뭔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적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런 것 같다라고 추정을 언급한 부분 때문에 아마 변호인도 무죄를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의성이 당시에 있었는지와 관련해서 아마 재판부가 무죄를 판결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번 그 결과에 좀 주목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2년을 끌어오다가 결국 혐의 없음으로 처리된 수사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가 나눠졌는데 그러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같은 경우는 3년을 기다렸다 갑자기 압수수색이 진행된단 말이죠. 이런 거는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하는 것도 있고 그 수사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시점이 상당히 묘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압수수색이란 건 사실 그 적시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에는 참고인들, 그러니까 피해자로 적시가 된 뭔가 사퇴를 종용받았다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어떤 최종적인 결론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보고 수사를 진행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했던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굳이 환경부 사례를 보지 않아도 검찰로서는 내부 노하우가 많이 축적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갑자기 3년 만에 이 수사의 속도를 내는 것, 더더군다나 언론에 따르면 지금 수사팀도 더 확대 재편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뭔가 정권이 바뀐 부분과 관련해서 전 정권에 대한 수사로 읽혀지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도 분명히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3년 만에 압수수색도 있지만 고발에 열흘 만에 바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전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관련 유용 의혹인데 자, 이건 또 어떻게 될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열흘 만이라는 것은 사실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는 좀 오래되긴 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기도청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 이것은 수사기관이 한 번 더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경찰로 이 고발장을 접수시켰고 고발장이 접수된 지 열흘 만에 이 강제 수사, 이 배모 씨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이 있었고 휴대전화 확보가 있었고 지금 출국 금지까지 조치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충분히 이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게 객관적으로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처음에는 그럼 자택 등과 관련해서는 아마 증거물이 많이 없을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법인카드를 이제 유용했는지 여부기 때문에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좀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 사건에는 한 3년이 지나도록 사실 지연하고 있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인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형평성을 갖추도록 수사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책무가 아닐까. 정치적인 오해는 스스로 불식시켜야 되는 숙제를 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언론이 안게 된 과제는 지금의 여당과 관련된, 지금의 야당과 관련된 숱한 고소, 고발 또는 뭐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이 이제 쭉 있는데 어떤 사건들이 수사가 네. 갑자기 빨리 되고 어떤 사건은 갑자기 좀 늦춰지고 이것들이 있는지를 갖다 이제 쭉 리스트를 갖다 이제 뽑아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네. 지금 그러면 지금의 여권과 관련된 수사는 어떤 것들인지 또 있죠? 일단 지금 언급해드린 대로 그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서 아마 이 비서 배모 씨에 대한 소환 조사는 할 것이고 아마 신속히 이뤄질 걸로 전망되는데 예. 또 이 부분이 왜 빨리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상세하게 녹취록을 공개한 제보자가 있습니다. 예. 이 제보자는 이미 압수수색이 단행된 이후에 유튜브 등에 출연을 해서 내가 경찰에 나가서 진술하는 그 시기는 좀 조율 중이라고 했거든요. 보통은 제보자 등을 통해서 이 혐의 사실을 좀 구체화하고 그 이후에 압수수색을 하는 게 좀 통상적인 수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순서가 통상적인 경우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뭔가 대단히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뿐만 아니라 동부지검에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뭐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지금 산업부뿐만이 아니라 교육부, 과학기술부, 통일부 등등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단순히 사퇴를 종용한 것을 넘어서 새로운 인사를 선임하는 과정 중에 또 비위가 있지 않았는지까지 확대해서 들여다보고 그 윗선이 어느 정도로까지 수사가 확대될지가 또 주의를 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여권을 겨냥한 수사 중에는 장하원 대표 디스커버리 펀드를 불안전 판매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 형인 장하성 중국 대사 그리고 김상조 전 실장 등이 거액을 투자했기 때문에 뭔가 특혜성 상품을 이들만 산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또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다라는 건데 국회의원 일부에게 외식업체의 어떤 수건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상의 입법 로비를 위해서 후원을 쪼개기로 했다라는 건데 대부분이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민주당 의원들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뭔가 여권을 향한 수사가 속도를 내거나 아니면 새로 펼쳐지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 여기 이제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됐다는 이제 의혹이 제기돼 있고 사실 계좌 속에서 이런저런 거래가 있었던 것들이 상당 부분 확인된 게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돼요? 네, 수사는 사실상 답보 상태인 것 같습니다. 뭐 당선인 측에서는 한 2년 정도 기간 동안 검찰이 들여다보고도 이걸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 건 문제가 없다는 또 방증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도이치모터스 일당과 관련한 공소장에 김건희 씨의 이름이 298번이 나온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지금 최근에도 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공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한 전직 증권사 직원이 뭔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를 권오수 회장에게 올리자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또 사용했다라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퍼즐을 맞춰나가다 보면 사실 소환은 불가피해 보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또 이 사건 자체가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12월까지 기소 여부를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그냥 사건은 유야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소환은 아마 저울질해서 이 시기를 특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장윤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20만 명대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 변이가 유행해도 예방접종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며 확진 이력이 있던 사람에게도 백신 3차 접종을 권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만 4,820명. 하루 전보다 6만 1천여 명 줄었고 일주일 전에 비해 9만 5천여 명, 2주 전과 비교하면 17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사흘째 20만 명대를 기록하며 이달 들어 계속 30만 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40만 명 수준이었던 3월 3주차를 정점으로 증가세가 꺾여서 3주째 억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전체 인구의 28.6%인 1,477만여 명으로 조만간 1,5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망자는 348명으로 이틀째 300명대고 위중증 환자는 1,116명으로 31일째 1,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9.3%로 31일 만에 6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위중증과 사망자 역시 감소 추세라고 보면서도 하반기 재유행을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비책은 역시 백신 접종 확대. 스텔스 오미크론 등 변이가 유행해도 백신의 예방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며 3차 접종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경우는 반드시 3차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3차 접종자는 미접종자에 대해서 치명률이 10분의 1 수준입니다. 확진 이력자들에게도 백신 3차 접종을 권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고령층에 대한 4차 접종도 검토 중입니다. 미국이 50세 이상의 4차 접종을 허용했고 유럽이 80세 이상에게 4차 접종을 권고한 것에 주목하고 고령층의 중증화 예방을 위해 4차 접종이 필요한지 여부를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발생 초기만 해도 확진자 격리 기간은 2주였는데 지금은 일주일입니다. 정부는 이 기간을 더 단축할지 검토하고 있는데 전파 위험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건 지난해 12월입니다. 특성을 파악할 자료가 부족한 새로운 변이 발생에 당시 오미크론 확진자 격리 기간은 2주에 달했습니다. 이후 10일에서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완료자는 7일로 줄었는데 지난 2월부터는 접종력과 무관하게 검사일부터 7일로 일어나 있습니다. 이렇게 격리 기간을 줄일 수 있었던 건 감염자의 바이러스 전파력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면역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바이러스 배출이 일주일 넘어서 되는 사례가 없더라. 그것도 있었고 실제 현장에서도 검증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거나 이럴 일이 없었죠. 최대 8일, 대부분 7일대인 바이러스 배출 기간은 달라진 게 없지만 정부는 현행 격리 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파력은 크지만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특성에 초점을 맞춰 일상 회복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오미크론 대유행을 겪은 미국이나 영국은 확진자 격리 기간을 5일로 줄였습니다. 다만 이같이 격리일을 줄이면 추가 전파 가능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 당국도 격리 기간 단축 논의는 바이러스 배출 가능성이 언제까지 있을지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혹시 모를 전파 위험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유행 확산세와 피해 규모, 의료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격리 기간을 어느 수준으로 줄일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중고등학교 중간고사를 앞두고 확진된 학생들은 시험을 볼 수 없게 되자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정부는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서며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확진자가 시험에 응시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등교하지 못한 학생은 출석은 인정받지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치르지 못합니다. 대신 인정점이란 걸 받는데 같은 학기 내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국어 기말고사에서 평균 60점에 66점을 받았는데 평균 50점인 중간고사에 결시했다면 거꾸로 환산해 인정점이 55점이 됩니다. 앞뒤 시험 점수의 80%만 인정하는 일반 질병과는 달리 코로나19 같은 법정 감염병은 100%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내신에서 0.12점 차이로 등급이 갈릴 수도 있는 만큼 불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확진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확진이 된 상황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학생한테. 수행평가나 이런 걸 기준으로 인정점을 준다고 하는 것도 반발이 많을 거고요.
오미크론 확산으로 지난주 중고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14,000여 명. 시험이 시작되는 이달 하순엔 확진자가 준다지만 일주일 격리를 고려하면 수만 명이 중간고사를 포기해야 합니다. 인수위도 확진자가 대면 진료를 받고 약국도 방문하면서 일상 회복을 앞두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시험 기회를 박탈하는 행정을 지적했습니다. 학생들 중간고사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별도 공간에서 시험을 보도록 할 수는 없는지. 보건당국은 교육당국이 시험 관리 계획을 마련하면 지원하겠다고 했고 교육부도 방역 지침이 바뀌면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학교 현장에선 확진 학생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지침이 바뀐다 해도 또 한 번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2021년도 우리 사회의 홈리스, 노숙인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2016년과 2021년 5년마다 조사를 해서 비교를 하는데 한 20% 줄었죠. 쪽방 주민을 포함하면 그래도 한 17, 18% 줄었네요. 네. 홈리스, 노숙인 이렇게 부르지만 거리에서 지내는 분, 임시시설에서 지내는 분, 자활, 재활, 요양시설 같은 시설에서 지내는 분, 그리고 쪽방에서 지내는 분, 이게 거주 형태별로 분류를 합니다. 거리에서 지내는 분들만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 1,600명 정도 전국에 있고요. 75%가 수도권에 있군요. 예, 지역별 숫자가 나오고 왜 거리에서 지내십니까? 실직, 사업 실패, 가족의 해체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고 5년 이상 거리에서 지내는 분이 56%네요. 남녀 성별로 따지면 남자가 70, 여자가 한 30 정도로 남성이 많습니다. 2016년과 비교해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술 마시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라든가 우울증 같은 경우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이번에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는데 전달이 잘 안 됩니다. 퍼센테이지 보시면 아시겠죠? 한 60에서 대개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충족 요건들을 조금씩 갖추지 못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달 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지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게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지 않는 비율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리에서 지내는 분들은 이게 계속 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숫자가 늘고 있고 시설과 쪽방에 계시는 분들은 그게 또 줄고 있습니다. 자, 한 7%가량 늘었습니다. 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하면 몸이 아플 때 빨리 병원, 의원에 가봐야 되는데 왜 줄었을까? 정부 자료를 살펴보는데 숫자만 나오지 이유가 들어있질 않습니다. 보시면 전국의 노숙인 진료시설 한 300곳 가까이 되는데 보건소가 많습니다. 병원 의원급이 있고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종합병원급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많아야 되는 게 어디냐면은 노숙인들이 지내는 작은 도시, 큰 도시의 마을에서 쉽게 의사를 만날 수 있는 마을의 작은 의원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거는 한 10몇 군데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마침 어제 홈리스 행동이라는 노숙자 단체에서 인수위원회에 요구안을 제출했는데 거기에 뭔가 설명이 좀 들어있어서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노숙인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의료급여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의료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진료시설은 아예 딱 지정돼 있다는 겁니다. 또 가서 대기하고 접수하고 처리하는데 시간이 길고 치료는 간단하게 받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6시간, 5시간 기다리려니 안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병원급 노숙인 진료시설이 지정이 돼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다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또 갈 곳이 없어진 거고, 그다음에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노숙인이라고 해서 지정병원에 다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숙 3개월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6개월 이상 돈을 못 낸 노숙인, 이런 식으로 조건이 또 까다롭게 붙어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가 노숙인을 위해서 활발하게 가동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민간 병원들이 우리 병원은 노숙인 받는 병원이 아닙니다라고 거절하는 법적인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폐지해달라는 게 노숙인들의 요구입니다. 잘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내일부터 이번 일요일까지 기온이 크게 치솟는 고온 현상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동해안에는 국지적인 강풍, 양간지풍이 겹칠 것으로 보여 대형 산불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번지고 하얀 연기가 하늘로 뿜어져 올라옵니다. 지난 5일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산불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초속 10m에 달하는 강풍 탓에 산불 3단계까지 발령됐습니다. 산불이 가장 많은 봄철에는 강풍도 자주 나타납니다. 특히 국지적인 강풍은 산불 피해 지역을 급격히 키우고 진화에도 어려움을 안겨주는 최악의 요소입니다.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또 대형 산불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우선 기온이 크게 치솟아 대지가 더 바짝 마르는 고온 현상이 문제입니다. 서울 기온은 최고 24도, 강릉은 무려 27도까지 기온이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씨만 있으면 산불이 날 수 있는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가세합니다. 남쪽에는 고기압이, 북쪽에는 저기압이 자리 잡으며 강한 서풍이 부는 기압 배치가 나타납니다.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지고 풍속도 더 세지는 양간지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상청은 일요일까지 동해안에 최고 초속 25m가 넘는 강풍이 불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에서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양간지풍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국에도 남서풍이 매우 강하게 불기 때문에 이 대형 산불, 화재 발생에 굉장히 위험성이 노출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 되는 만큼 입산자 화기 소지와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단속하는 등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숨지게 간 뒤 의류 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친모가 좌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방치해 익사하게 가는 등 생명을 해쳐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몹시 추웠던 지난해 12월 19일 밤 늦은 시각, 경기도 오산 의류수거함에서 탯줄을 단 남자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길가에 있는 의류 수거함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기를 버리고 간 용의자를 뒤쫓고 있습니다. 따뜻한 보살핌 한 번 받지 못한 채 버려져 세상을 떠난 아기의 사연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의류수거함 주변엔 분유와 기저귀가 놓이는 등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한 끝에 20대 친모 김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 탄로날까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씨의 다른 두 자녀가 쓰레기 가득한 환경에 방치되는 등 학대당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영아 살해와 사체 유기, 아동복지법상 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고 갓 태어난 아기도 예외가 아니라며 생명의 가치를 참혹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아기를 좌변기에서 출산한 직후 익사해서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단을 보더라도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 등을 참작해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외도 사실을 숨기려고 끔찍하게 아기를 살해한 범행을 생각하면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반발했습니다. 그 집 화장실에 대해서 좀 꿈을 좀 자주 꾸는 편이라고 큰 트라우마를 받았습니다. 사회에 나온 것보다 좀 징역 안에서 많이 반성하고 사회랑 좀 떨어져 있는 그 시간들도 좀 배웠으면 합니다. 앞서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새벽 시간 무인 점포의 결제기를 강제로 열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를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결제기를 뜯는데 걸린 시간이 5초에 불과할 정도로 능숙했는데요. 다른 무인 점포 여러 곳에도 범행을 저지른 상습 터리범인 것으로 보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검은색 마스크와 모자를 쓴 남성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단단히 잠겨있던 결제기를 순식간에 뜯고는 안에 들어있던 현금만 가방에 담아 유유히 사라집니다. 부산 범천동의 한 무인 점포에서 절도 사건이 벌어진 건 새벽 2시 40분쯤.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가게가 지금 뭐가 좀 이상하다, 돈통이 좀 나와 있고 기계가 이상하다 하시길래 놀래가지고 이제 바로 저희 5분 거리라서 바로 왔거든요. 오니까 이제 다 열려 있고 기계가 망가져 있고 이렇더라고요. 점주가 확인해보니 현금 50만 원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결제기 잠금 장치와 부품도 망가져 100만 원에 가까운 수리비도 부담하게 됐습니다. 점주가 잠든 시간에는 CCTV를 지켜볼 수 없다 보니 이번처럼 피해를 본 지 몇 시간이 지나서야 아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절도범이 도구를 사용해 무인 결제기를 여는 데까지는 불과 5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체 범행 시간도 35초에 불과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남성이 비슷한 범행을 여러 차례 해봤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주방 도구를 사용해 결제기를 강제로 뜯는 모습이 능숙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비슷한 시간대 무인점포 절도 사건의 용의자도 이 남성인 거로 보고 CCTV 등을 분석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YT의 차상입니다. 바로 112에 전화했습니다. 저희 형님들하고 식사 약속이 된 것처럼 얘기를 했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날 태운 사람이 보이스피싱 관련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사람이 큰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형님 저 지금 가고 있으니까 갔다 와서 식사를 하시죠. 여기 112 상황실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12에서는 그걸 알아듣고 바로 상황이 안 좋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고속도로 순찰대가 이제 그걸 따라 붙었죠. 내가 안다면 시민으로서 그냥 눈 감을 수가 없죠. 내가 잡음으로써 피해자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승객이 보이스피싱 용의자인 걸 알아본 택시기사의 눈썰미도 대단하고 눈치 못 채게 112에 신고한 재치도 돋보입니다. 네, 의무는 아니지만 도움이 되려고 애쓰고 책임으로 여기는 마음, 그게 민주 시민 의식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